비대면 강의 3주차. 원래 근육생물학 저기가 오늘 금요일날 8구, 수요일날 8교시죠. 그래서 오늘은 원래 월요일날 8구교시 연강으로 해서 한 80분 강의를 할까 합니다. 전 시간에 지육, 소나 돼지의 지육의 분할까지 했었죠. 그래서 소지육은 대분할 10개 부위, 소분할로 하면은 39개 부위. 돼지 경우에는 대분할 7개 부위, 소분할 25개 부위에서 각각의 명칭을 알아봤고, 특수부위 같은 경우에 우리 지난번에 돼지 갈매기살이라든가 안창살이 횡격막근 에서 유래가 됐다. 그런 적이죠.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부위별 명칭도 39개가 아니라 그 이상도 아마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흔히하는 말로 소 한 마리 잡으면은 부위에 따라서 100가지 맛을 낸다. 그래서 일두백미, 어른들이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전 시간까지 보면은 우리가 경제동물로 알려져 있는 소, 돼지, 닭을 생산 농가에서 사육을 해가지고, 소 같은 경우에는 대개 30개월령 전후로 이제 출하를 하고, 돼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체중으로 해서 100에서 한 많으면 120kg, 대개 100에서 110kg. 닭은 고기 생산하는 육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생체중으로 해서 1.5kg 나갈 때 해서, 소나 돼지는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그러죠. 해서 소 같은 경우에는 머리, 털가죽, 발목, 내장을 제거한 소도체, 그러죠. 지육이라고 하는 거. 돼지는 머리, 앞뒷다리, 내장. 그 다음에 소는 털하고 가죽을 같이 분리를 해서 하는 덱인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털만 벗기는 탕박이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털이 붙어 있는 가죽을 제거하는, 그래서 박피, 두 가지로 한다고 그랬어요. 닭은 깃털 마찬가지로 머리, 그 다음에 다리, 내장, 요걸 제거한 지육 상태로 해서 나온 게 지육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세 개의 개체가 있죠. 우리 이거 경제동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생산자, 그 다음에 중간에
유통, 판매, 최종 소비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이와 같은 지육을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소를 사육하거나 돼지를 사육하거나 닭을 사육을 하는 저기들이 아까 같이 개월수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생체중 무게로는 알아도 요게 과연 내가 사육한 이런 동물들이 잘 키웠나?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상태니까. 유통업자도 아까 같이 요와 같은 것을 도축, 도계를 해서 나와 있는 전체 대분할이나 소분할을 하지 않는 저기로 이동되기는 힘들잖아요. 유통되기는. 그래서 대개 대분할이나 소분할로 해서 닭은 좀 다르죠. 대개 통으로 이렇게 물론 부분육으로 소분할도 하지만은 대개 이제 통으로도 하는데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유통업자들이 생산된 지육을 평가하는 방법도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오랜 경험을 보면 이게 나중에 고기 생산도 좋고 생산량도 많고 고기 육질도 우수하고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지만은 그건 상당히 조금 뭐라고 그럴까 오랜 경험이나 좀 자기의 그 뭐라고 그럴까 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죠. 더 나아가서 이제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렇겠죠. 물론 이제 중간에 이것을 원료로 해서 가공 공장에서 여러 가지 육제품을 가공한 적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생산된 거의 이제 그러죠. 뼈가 붙어서 최종 소비되는 것이 있고 대개 보면 소, 돼지는 소비자가 이용할 때 가공육을 할 때는 뼈하고 정육을 분리한 그런 상태로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분할을 해서 논 적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힘들다는 거죠. 과연 중량 정도만 뼈가 달려 있거나 정육 상태 살코기에다 지방이 붙어 있는 것 정도 무게 중량은 쉽게 알 수가 있지만은 과연 내가 생산한 가축이 내가 구매한 각종 식육이 요게 질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좋은가 나쁜가 이제 중량하고 거기에 표시된 가격은 모르는데 요게 상당히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요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한 돼지나 소나 닭을 일정한 생산자나 유통업자나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거기에 관련된 그런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게 이제 등급이 몇 등급이다. 그렇게 판정을 해주면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니까 좋겠죠. 그래서 유래됐던 것이 이제 요게 도체 등급 제도예요. 그래서 도축이 끝난 지육 상태인 도체를 판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90년대 초반에 이제 이런 안을 만들어 갖고 왔고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에서 그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에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한 100년 그러죠? 일본보다는 한 50년 이상 정도 뒤진 적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시행을 해왔나?
보면은 그러죠. 그냥 유통업자하고 생산자 저기가 겨우 해봐야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 이제 무게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거기에서 산출되는 고기량이 얼마가 되건 상관이 않고 그래서 이제 흥정을 해서 거래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이라는 데서 지금 저기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소속되어 있는 축산물 등급 이제 판정사가 되는데 그래서 연역을 보면 1989년에 정부로부터 축산물 등급 판정사의 수임을 받아가지고 1992년 7월 축산물 등급 판정 시범을 실시해가지고 1993년 8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한국종축계량협회 축산물 등급 판정소로 이제 개편을 해서 1994년 12월에 축산법 개정으로 축협 중앙회로 우리 그 한국종축계량협회에서 축협 중앙회로 소속이 변경됐다가 2000년 7월에 농축협 통합으로 인해서 농협 중앙회로 소속이 변경되고 2001년도 7월에 축산법 개정으로 독립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2003년 1월에는 축산물 등급 판정 수수료 징수로 자립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2004년 4월에는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대상 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2007년 4월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격에는 완전한 정부기관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뭐 민간 기구도 아니고 거의 준정부기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축산물 품질 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 지금 축산물 평가원이 2015년도 8월에 세종특별시로 자치시로 거기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물 품질 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축산물 등급 판정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소나 돼지나 닭이나 뭐 오리 계란 이런 적에서 등급 판정하고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도 하고 축산물 등급 평가사를 양성도 하고 축산물 등급 평가사가 등급을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축산물 등급 판정, 기술 개발, 연구, 조사도 돼 있고 각 도별로 지원, 축산물 품질 평가 원이 이제 아까 세종시에가 있고 각 도에 지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와서 지금 지원장 체제로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졸업생들이 작년에도
우리 전북대학교 졸업생이 3명이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지원장급 헌저기도 한 4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축산법 제29조 2항에 의해서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품질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해서 축산물 품질평가사를 뽑습니다. 종전에는 축산물 등급 판정사로, 초창기는 축산물 등급 판정사, 축산물 지금은 이제 평가사로 되어 있죠. 2010년 1월 22일로 해서 요 축산물 도체 등급을 판정하는 그 직업을 축산물 품질 평가사로 개칭해서 부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당히 우리 재학생들 선호도가 높죠. 여기 가고 싶어라고는. 그래서 축산물 품질 평가사 채용 시험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결혼이 있을 경우에 신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 저기들이 많이 있어서 작년 지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향후에 그 채용 계획이 있어서 많은 저기를 하고, 지금 대우도 거의 공무원 수준 정도 되는데 그와 동등한 그 정도로 맞춘다고 합니다. 응시 자격을 보면 응시 지원서를 받아 결함이 없을 시에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필기시험의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시험을 실시해서 합격자를 결정을 하는데, 대개 토플 같은 경우에 보면 토익 같은 경우에 보면 630점 이상 정도. 시험 과목을 보면 축산학 개론, 그다음에 식육학, 우리 지금 근육생물학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축산수의 관련 법규 등 3과목이 지금 주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축산물 등급제란 어떤 적인 것인가? 지금 말하는 도체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 제가 요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얘기하는 축산물 등급제에 대한 저기를 유인물로 내가 배부할 예정인데, 축산물 평가원에서 말하는 축산물 등급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체 등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생활에 이용되는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품질과 규격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등급 판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유통을 공정하게 유도하여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등급제에 대한 저희가 축산법 제 35조에 이렇게 축산물 등급제를 실시하는데 축산물 등급제에 대한 이런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생산자라든가 유통업자라든가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보면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그러겠죠. 등급을 나중에 뒤에 언급하겠지만은 등급이 좋으면은 가격 차이가 이제 나니까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잘 키우겠죠. 그 다음에 품질도 높이고 뭐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 왜냐하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공인된 축산물 등급 평가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유통하는데 별 시비가 뭐 없겠지요. 그 다음에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나중에 그러죠. 이제 축산물 등급 도체 소나 돼지 도체 등급 저기에서는 보면 일단 첫째는 같은 중량, 같은 연령대에서 도축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고기 생산이 목적이죠. 소나 돼지나 특히 이제 고기를 생산하는 닭은 육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같은 무게에서 고기 생산량이 많고 고기 생산이 많아도 이제 양적인 면에서는 육량이 되겠죠. 고기량이. 그 다음에 질적인 면에서 보면 고기 질이 우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가축을 이제 좋은 우량 가축을 개량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의 품질과 규격을 아까 같이 축산물 등급 평가사가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유도해 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소나 특히 이제 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도축이 끝나서 냉장고에다 하룻밤 저온 냉장을 시킨 다음에 다음날 등급사가 판정을 한 것을 유통업자에다 놓아서 이렇게 우리가 경매하죠. 이렇게 우리 뭐 과일이나 채소라든가 어류 업판장에서 경매하는 것 같은 아유 기침 나오는 막고야 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를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설명한 축산물 등급제. 그러면 이와 같이 축산물 등급제의 필요성과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왜 축산물 등급제가 필요한가? 축산물 등급제에 대한 설명이 조금 전에 한 적이고 그러면은 왜 축산물 등급제를 필요하는가? 첫째가 고기 유통이 생체에서 도체 및 부분육 거래로 진행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거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죠?
처음에 고기 유통이 생채에서 그 다음에 도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류 그런 진행됨에 따라서 각 그 행위에 따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거래 기준이 필요하다. 두 번째 보면 축산물의 소비 경향이 양에서 질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표가 필요하다. 그러죠? 무조건 고기량이 많아도 그러죠. 돼지 같은 경우에 뭐 비계층이 많다든가 보면은 뭐 소고기 같은 경우에 맛이 없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세 번째 보면 외국산 고기 수입에 대응하기 위한 거래 지표가 필요하다. 외국산 지금 수입 자유화가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특별한 법정 전염병만 감염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어떤 쪽에서든지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거래 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쇠고기 같은 경우에 자급률이 50%가 채 안 되는데 그래서 수입육이 왔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로 이제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쇠고기를 수입해가 오는데 그 나라에도 이렇게 등급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은 미국에서 주로 사육하는 유구.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다 같다는데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개 지금 소를 수입하는 저기가 이런 저기죠. 그러면 저기는 우리나라는 고유한 코리안 캐틀, 레티브 캐틀 그래서 우리 고유한 한우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기준안을 만들 때 우리나라 한우에 대한 것을 전체적이는 잘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도축되어진 저기를 많은 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한 거죠. 그래서 뭐 고기 질이라든가 육량이라든가 요게 고기 질, 육량, 평균치보다 육량이 높은 것, 낮은 것, 육질도 평균치보다 좋은 것, 나쁜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수입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그 나라에서 거의 사육하고 있는 그걸 기준으로 오기 때문에 등급에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이런 축산물 등급제, 도체 등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실시됐던 유럽이라든가 미국,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를 어떻게 좀 벤치마킹을 한 거죠. 거기에서 실시되어 있던 장단점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다르지요. 이렇게 생산은 우리는 우리나라 전래 한우가 있고 이쪽 주로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왁기라고 화우라는 게 있죠. 일본 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우리 주로 이제 거기에서 많이 사육하고 있는 저기가 까만 소 있죠. 에버딘 앵거스라고. 그 다음에 갈색 바탕에 흰색 얼룩이 박여 있는 헤어푸드라든가 이런 저희가 주로 해서 그 나라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주로 많이 생산되는 그 소에 대한 자기 나라 기준으로 한 적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없고 그러면 이게 혼란이 오겠죠. 약간 대동소이하고 좀 차이는 나지만은 우리는 우리나라 기준이 있고 수입하는 수입국의 기준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기준에 있다.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우를 기준으로 하고 아까 수입을 주로 하는 이런 저기가 그래서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래 규격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죠?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판정하나 그러죠? 저쪽 경상도에서 하나 우리 수도권적인 경기도에서 판정하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판정하나 동일 규격으로 해서 이제 문제점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필요성 때문에 등급제가 나오게 됐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만약에 등급제를 실시하면은 필요성은 아까 같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가? 앞에서 얘기했죠. 등급제 정의를 할 때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등급제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실시가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생산면에서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의 기호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개량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기여할 수가 있다. 그러죠? 우리 한우를 기초로 해서 이와 같은 등급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등급 판정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과연 이렇게 등급제도로 실시해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저기가 원하는가 이게 소비자가 물론 고급 등급이 선호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격 예시도 얘기를 하겠지만 무조건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등급에 따라서 소비자가 같은 값이면 좋은 등급을 하겠지만 가격 차이가 나니까 무조건 좋은 등급이라고 소비자가 다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소비자 기호성이라든가 경제성을 고려해서 어느 쪽으로 개량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양 관리를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그런 저기가 이제 해서 거기에 맞게 그런 사양 관리를 함으로써 수입 때는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대한 국제 경쟁력도 강화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농가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생산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유통 측면에서 보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거래 기준에 의해서 판정한 축산물을 구입 판매함으로써 신뢰받은 상거래 질서 확립과 유통구조 합리화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유통업자가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등급에 대한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정부가 우리가 공인한 축산물 등급 평가사가 과학적 객관적인 요소를 기초로 해서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받은 상거래 질서를 확립을 할 수가 있고 유통구조에도 그러죠. 거기다가 표시만 해서 하면 나중에 판정을 제대로 했는데도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자기 책임은 면할 수가 있잖아요. 가격 차기에서. 그 다음에 소비자는 어떤 효과가 있나 기대했고 등급
지표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러죠? 도체 등급 같은 경우 예를 보면 뭐 1등급도 3등급이나 되죠. 뭐 예를 들면 육질 등급을 하면 도체 등급을 보면 뭐 시중에 우리 많이 볼 수 있죠. 음식점이나 판매점 가면 뭐 거의 2 플러스는 보기 힘들죠. 되게 1 플러스가 많은데 2 플러스 1 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거의 1등급이 뭐 3개 정도나 1등급, 1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그 등급에 안 들어간 등위를 빼고 5개 등급으로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각 등급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기 그 소득 수준이라든가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구입을 했으니까 상당히 합리적이죠. 물론 돈이 있고 여유 있고 그러면 뭐 1등급 중에서도 뭐 최고 등급 1, 2 플러스 할 수도 있고 나는 뭐 저기 하니까 굳이 위생적이나 영양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뭐 좀 가격이 싸고 양을 많이 먹기 위해서 2등급을 구하겠다.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은 이런 저기가 축산물 등급제에 대한 그래서 주체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축산물 등급 평가사에 의해서 축산물 등급을 해서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들이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라서 필요성 및 기대효과. 나중에 우리 대면 수업을 할 때 여러분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과연 앞에서 얘기했던 도체 등급을 하는데 어떤 저기로 하는가. 그래서 지원적에 물이 묻어 있어서 잘 안 돼. 앞에서 얘기한 대로 도축장에서 도축이 끝난 다음에 우리 이제 요걸 가지고 축산물 등급 평가사가 등급을 하는데 어떤 저기를 해서 우리가 하는가. 그래서 소도체 그 다음에 지육 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했었죠.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이제 소를 한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우를 도축을 해서 이제 해체 성적을 보는 적이죠. 그래서 처음에 기준을 만들 때는 지금은 이제 육질 등급 저기가 1등급 저기도 1, 2 플러스 1, 1 플러스 1 요게 3개인데 처음에는 요게 6, 7 고기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 요걸 해서 요게 평균이에요, 육질. 그렇죠? 3개 저기를 해서. 그 다음에 육질이 이제 등급이죠. 육질 등급. 육량 등급이죠. 그래서 육질이 평균치보다 좋으면 육질 1등급, 중간이 2등급, 평균보다 조금 떨어진 게 3등급 그러죠. 육량도 보면은 평균치 B, 평균치보다 고기량이 많이 나오면 A, 평균치보다 떨어지면은 고 C, 그렇게 해서 등급으로 하면 육량 등급 A1, A2, A3, B1, B2, B3, C1, C2, C3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합을 9개를 만들었었어요. 그러죠? 지금 현행은 1등급이 이렇게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한우 같은 경우가 보면 원래 우리 고유 전통적으로 키웠던 한우는 어떻게 지금이니까 한우는 100% 거의 고기 생산을 하고 일부 산악지역이나 아주 특수한 경우나 뭐 수레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지요. 대개 보면 아주 기기가 묻어나가는 산비탈 같은 때 뭐 우리 TV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쟁기 그런 것 빼고 그렇지만은 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했죠. 이렇게 수레를 끓인다든가 특히 밭이라든가 논밭을 가른다든가 이런 저기를 할 때 역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육하고 있는 고기소하고는 육량 생산이 적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개 고기 부분 생산이 많은 게 뒷다리 쪽인데 힘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앞 어깨 쪽이 이제 발달하고 뒷다리 후구 쪽에는 적은 그런 저기를 해서 고기 생산량도 적고 조금 질기지요. 이렇게 그 유전력이 뭐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축 개량해서 살이 많이 붙어 있는 쪽으로 개량을 하고 개량 목표를 육질하고 육량이 많은 쪽으로 두다 본 게 요런 적이랬는데 기본은 그런 거예요. 육량도 중간 센터 그러죠. 육질도 2등급. 요게 딱 가운데적이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등급 안이 요게 이제 90년대 초에 만들었던 게 요런 등급에서 이제 수차례 좀 변형하고 뭐 작년 재작년 2018년도부터 지금
지금 등급제도 한 저기가 초창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갖고 중간에 다시 개정을 해서 또 지금 세부적인 개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우리 육질만 기준으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죠. 지방 함량이 많고 가격은 비싸고 사육 기간은 늘고 소비자들이 찾는 저기가 오히려 뭐 2등급 이쪽에 많이 하고 그래서 하는 적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중간보다 용량이 많고 용량보다 적고 고기 양이 같은 지육에서 생산하는 저기가 아까 같이 머리, 발목, 내장, 털가죽을 벗긴 나머지 뼈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판정을 해서 보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기준치를 만들어 가지고 요걸 판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해서 그래서 육질 1등급 이런 상당히 그래서 이제 과학적이죠. 그래서 초안인데 지금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행적에서는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저기를 보면 아까 육량 등급은 우리 지금 A, B, C 등급으로 했었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어떻게 요게 중간치고 그러죠. 중간치보다 많이 나온, 중간치보다 적게 나온 그런데 우리 이제 요건 여러 가지 기준적이를 있죠. 용량이 좀 적어도 육질이 좋은 그래서 기준인데 그건 너무나 이제 세부적인 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적이가 육질 등급은 어떻게 하냐. 현행 1, 2 플러스 1, 1 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다 돼지고기나 소분해가지고 써놓은 저희가 있죠. 중량 표시돼 있고 등급 표시돼 있고 그래서 같은 중량대인데 요 등급 차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다른 저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게 1등급이 하나 있는데 한우의 이제 품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1등급을 더 올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1, 2 플러스 1, 1 플러스 여기까지가 사실은 1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하고 맞는 적이다고. 그죠? 요걸 더 키운 적이고,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요 안에 안 들어간 등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소에서는 그러면 육량 등급은 요걸로 하고, 이제 육질 등급에서 요게 판정이 나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게 육질 판정에서 요게 이 같은 1등급에도 1, 2 플러스로 가냐, 1, 1 플러스로 가냐, 1로 가냐.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근내 지방도, 근육 내의 지방도. 나중에 이건 이제 자세하게 우리 이제 구조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질 등급에 영향을 주는 게 고기, 세개예요. 그러죠? 그 다음에가 지방. 쇠고기에 붙어 있는 지방의 색깔. 그러죠? 조직감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그 다음에 성숙이 얼마만큼 요 고기 식육 자체가 성숙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게 요 근육 내 지방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71쪽에 근내 지방도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나중에 제가 썸머리를 해주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이제 교재를 준비를 해갖고 보더라도 요게 조금 애매하죠. 이렇게 비지불하게 이렇게 육안으로 근육 내에 요 저기는 지금 어떤 근육을 하냐면은 소 같은 경우에 그 배췌장근,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 형태보다는 약간 이제 사진상으로 그러는데 거기 보면 어느 부위에 있는 근육 내의 지방도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등배 그죠? 배췌장근. 그러니까 우리 시중 통상 부르는 명칭으로 하면 우리가 목등심 그러잖아요. 우리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어머니 우리 저기들 김장해서 김장할 때 이렇게 삶아서 수육 먹는 그러죠. 우리 뭐 목등심. 해부학적으로 말하면은 목뼈, 경추, 제일 경추서부터 최종 허리, 최종 요추 부위까지 이렇게 지금 요보다는 약간 조금 둥근 형태로 돼 있는데 지금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 형상화한 건데 등 쪽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등에 있는 최고로 긴 근육 조직이 배췌장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최종 요추 부위의 근육을 보면 단면도로 지금 잘라본 모양인데 그 안에 지금 지방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느냐, 등심 내에 지방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 있느냐, 축적이 되어 있느냐, 그게 근내 지방도예요. 근육. 배췌장근 안에 들어가 있는 지방 함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근내 지방도예요. 그래서 지방 분포로 되어 있는데 뭐 교재를 봐도 이렇게 조금은 구별이 가죠. 지금 1, 2, 3, 4, 5, 6, 7, 8, 9번까지 해놨죠.
요게.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돼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근섬유가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표시는 원래 빨간 저기 하얀 저기가 돼 있겠지만은 더 거의 근육이 많고 그러죠. 우리 근육 구조 처음에 할 때 그랬었죠. 초원섬유 아주 미세 구조부터 근원섬유, 근섬유, 근속, 근육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근육 배췌장근에 있는 그 안에 근속으로 해서 다발성으로 이렇게 있는 이렇게 뭉쳐 있는 요 사이사이에 하얗게 지방이 축적된 걸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서 뭐라고 그래요? 꽃등심이라고 그러죠. 빨간 붉은 꽃저기에 하얀 지방이 서리가 내린 것 같다. 그러죠? 붉은 적색을 띤 근육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통상명으로 하는 것은 등심 부위지, 등심. 우리 목에서부터 허리 요추까지 우리 앞에서 우리 소분할 할 때 보면 요게 등심 부위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배췌장근이 우리 일반 그 부위 명칭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통으로 쓰는 저희가 꽃등심이라고 그러죠. 왜? 붉은 이렇게 근육 고기 사이에 하얗게 지방이 낀서 꽃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부르는 꽃등심이 얼마나 지방이 많이 드느냐 그러죠.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소분할 하면은 뭐 소분할에서 좀 크게 나눈 저기가 뭐 39개, 돼지고기는 25개 그런 저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소 한 마리에서 뭐 100가지 부위별로 나타나서 앞에서 우리 얘기했지만 일도 뭐 100미라고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와 같이 이제 꽃등심 구조를 가지고 이제 있으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뭐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같은 경우에 좋은 부위 같은 경우는 구워서 그러죠. 불판이나 뭐 석쇠나 직화구이나 오븐이나 해서 이렇게 주로 음식점에서 한우 전문점에서 구이해서 먹는데 전 부위 거의 다 먹잖아요. 사태나 이렇게 질긴 부위 빼고 목심 부위 뭐 각해서 뭐 낙엽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갈비살 등등 해서 이렇게 먹는데 원래 스테이크류로 주로 먹는 저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스테이크육으로 주로 쓰는 것이 우리 부위별 소분할에서 했던 안심 그러죠. 척추뼈 밑에 있는 쇠고기는 나중에 우리가 육질 성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초식동물 풀을 먹는 소나 양이나 이런 저기는 근육저기를 해서 특히 육질 판정 저기에서 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 2 플러스 1 플러스 1등급 저기가 얼마 정도 지방이 근육 내에 많이 끼어 있느냐. 근육 내, 근내 지방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위 등급으로 가는 저기. 왜? 쇠고기는 주로 스테이크육으로 해서 먹는 저기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나머지들은 가공육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는 뭐 소고기가 워낙 귀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볶아서 먹고 그러죠. 근데 스테이크로 주로 하는 것이 안심, 등심이에요. 오븐에 높이거나 판을 온도를 높여가지고 구웠는데 소고기나 양고기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연도예요. 연원 정도. 돼지나 닭은 연령이 오래된 거나 종돈, 종계, 새끼를 오랫동안 낳거나, 그러죠? 알을 오랫동안 낳는 닭이라든가 새끼를 오랫동안 낳는 돼지나 그런 걸 빼고 아까 같이 정상 출하 체중에서는 질긴 정도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소나 양은 풀을 먹는 초식동물은 질긴 정도예요. 그래서 스테이크로 해서 요게 전부 다 붉은 살로 돼 있으면 근육 자체가 질기니까 돼지 등심하고 소 등심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같은 적이라도. 그래서 지방은 저항감이 없잖아요. 고기를 씹을 때. 그러죠? 돼지 지방이 됐든 소 지방이 됐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 함량이 많으면은 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척추 사이 그 속에 있으니까 등뼈하고 척추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크게 앞뒷다리나 이런 목 부위나 이런 저기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뼈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안심은 내장 쪽이 있잖아요. 뼈 안쪽에. 그러니까 운동량이 적으니까 연해요. 근데 안심은 지방 축적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등심은 이제 최성숙이 나중에 우리 성장 순서 보면 이제 설명할 건데 일단 최성숙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함량이 늘어나는데 그때 축적이 잘 돼요. 이 부위를 갖다 스테이크로 해서 먹으면 연하고. 그래서 소고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찜이라든가 국거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도 하지만은 쇠고기는 대개 불판에서 구워 먹는데 그 부위에서 가장 값이 비싼 순위도 특수 부위 같은 경우에 이제 소량 나오니까 조금 시중의 가격 형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연한 순이야. 그래서 소고기에서 가장 연한 게 안심, 등심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한 순이야. 그리고 가격 순이고 스테이크. 그래서 이와 같이 스테이크로 불판에다가 직화구이라든가 불판구이를 했을 때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려면 어때? 구워 먹으려면 안에 지방이 많으면은 연하다 그거죠. 지글지글지글하지 하고 해서 전혀 씹었을 때 물론 이제 두께를 두껍게 썰으냐 얇게 썰으냐 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육질 등급을 좌우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근내 지방도예요.